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강의보다는 알고 있는 정보를 먼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그 광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뮤지컬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혹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영화 같은 거 보신 분 계세요? 네, 한 두 번 계시고. 뮤지컬 한번 보신 분들? 네, 여러 분 계시네요. 뮤지컬을 보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삶의 질이 높고 문화 수준이 선진국형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만 불 시대가 되면은 흔히들 문화, 레저, 여행 이런 것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던가, 그리고 한국의 뮤지컬은 언제부터 또 시작했고 한국의 현 뮤지컬의 현주소는 어디까지이며 창작 뮤지컬의 수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공연장의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뮤지컬의 연출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태어나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작품도 태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연극은 아시죠? 네. 오페라도 아시죠? 그 뮤지컬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뮤지컬은 우리가 처음에 뮤지컬을 갖다가 이렇게 태동한 거는 영국에서 제일 먼저 됐습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뮤지컬 시장이라는 것은 브로드웨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영국의 웨스턴웨이라고 있습니다. 또 그 영국과 미국이 그 동시에 뮤지컬 시장을, 전 세계 뮤지컬을 압도하는 그 과정에 지금은 동구권이 있어요. 동구권, 독일, 이태리, 프랑스, 이후에 체코 같은데, 이런 데가 왜 그러냐면 영국에서 처음에 1728년도에 뮤지컬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됐을 때는 그 당시에는 오페라형 드라마나 노래가 있는 그 상황에서만 됐는데, 영국 사람들은 홍이 많은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이거 재미가 없어요. 시장이 안 좋아. 그 영국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주로 뮤지컬인데 약간 코미디하고 즐거운 거예요. 음악 들어가고 사람들이 흥이 나니까. 이 오페라 이런 장르가 이태리나 오스트리아나 독일 쪽으로 가면서 오페라가 그때부터 활성화된 거야. 그 나라는 오페라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뮤지컬은 영국에서도 상류사에서만 봤던 거예요. 상류사의 사람들만. 그 상류 사람들이 자기가 부가 있는 상황에서 즐기면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오페라나 이런 거 볼 때 뭐라 하죠? 이거 오페라 그래스? 뮤지컬 볼 때 만원경찰이 보는 거 있죠? 그 기부인들은 부채 들고 이렇게 보는 거 보셨죠? 영화 같은데. 그렇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뮤지컬이.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1400년대에서 영국에서 뮤지컬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그 뮤지컬 중에서 혹시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계시죠? 그리고 예전에 율브린너가 나왔던 영화 왕, 그 작품이 1980년대에 웨스트엔에서 딱 준비가 돼 가지고 이게 미국으로 넘어간 거야.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은 이민자들이 많은 데다가 다중인종들이 많은 데다가 흥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뮤지컬이 흥이 많아 가지고 춤도 군무처럼 추면서 연예인들도 출연도 하면서 이래가 지금의 뮤지컬의 초기를 이렇게 딱 다지게 된 거예요. 미국에 다지게 된 거예요. 80년도부터 뮤지컬이 딱 다지게 돼 가지고, 그 뮤지컬은 우리가 흔히들 연극의 3대 요소라면 아시는 분? 무대가 있어야 되고, 또 관객이 있어야 되고, 또 배우. 배우. 박수 한번 치세요. 배우. 야,
배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대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공간, 배우는 말 그대로 지금 제가 배우가 된 것처럼 배우가 보시는 관객이 있어요. 여기서 4대 요소 하나만 더 들어간다면 여기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뮤지컬도 구성할 때는 서곡이 있어요. 서곡이 있고, 그 다음에 뮤지컬이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오프닝 음악이 쫙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김문정 감독이 딱 나가지고 뮤지컬 들어갈 때 빵 지휘하면서 나가는 음악 나가잖아요. 오프닝 넘버가 딱 있는 거야. 그리고 난 뒤에 내용이 들어가는 제시를 한다고. 어떤 내용이라는 드라마 같은 제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로덕스 넘버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 뮤지컬을 150분이나 120분이나 이렇게 런이 갈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음악이 있다고. 뮤지컬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음음이에요. 음악.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전 세계 4대 뮤지컬, 4대 뮤지컬이라면은 아시는 분, 4대 뮤지컬 아시는 분 제가 상 드리겠습니다. 지킬린 아이들은 아닙니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 네. 아닙니다. 요틀담, 누가 요틀담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4대 뮤지컬을 몰라서 두 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캐쳐 들어보셨죠? 네. 캐쳐. 오페라 유령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그 두 개는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캐쳐, 오페라 유령. 왜냐하면 지금 생각을 잘해. 이게 80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년도에. 그래가 4대 뮤지컬이 돼가지고 있는데, 캐쳐, 오페라 유령.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도 참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리지널 팀 들어왔던데, 레미제라블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오리지널 팀 들어왔을 때 참여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 더. 배너는 80년대에 만든 게 아니야. 왕가나는 내가 60년대에 만들었다 이야기했죠. 자, 미스 사이곤. 그 4대 뮤지컬이 우리나라에는 다 들어왔다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다 들어왔다 갔고, 이 뮤지컬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때에 대한 이게 표현을 음악과 춤과 음원과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작품들은 다 그때 그 80년도의 그 시대 때 어떻게 보면은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그 배경으로 했는데, 그게 또 그 우리가 그 생각할 때 음음이 가장 중요한 캐쳐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도 우리가 음음이 오페라 유령이나 이런 것들 음음이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직까지도 그게 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뮤지컬은 음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대극장 뮤지컬,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한 150분 이래 되면은 안에 음음이 들어가는 게 보통 오프닝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커튼콜, 마지막을 커튼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명성황후도 커튼콜 나중에 보실 거예요. 커튼콜까지 하면 26곡 정도 들어갑니다. 평균. 많이 들어가면 28곡 정도. 그러니까 보통 적게 들어가면은 미니멈으로 25곡, 6곡 요 사이인데, 보편적으로 연출을 하는 사람이나 진행을 하는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작품을 만들 때 그 대본, 대사와 곡이 연결될 수 있을 때 보통 작곡가한테 주문할 때 26곡에서 28곡을 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8곡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뮤지컬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뮤지컬 영화도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컬 영화가 나온 게 있어요. 누구? 영웅.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웅. 네.就寝番号26。伊藤閣下殺害の目的は何だ。
안정근 희곡과 안정근과 시케인이 있었어.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사실은 영웅을 제가 영웅 초연 때부터 개발하고 같이 작품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원 제작자는 그 당국대학교 교수였던 윤호진 대표님이 그거를 글을 쓰고 연출을 했고 저는 이제 그 컨텐츠를 지방에 유통, 지방의 IP를 전달해서 지방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기획을 하고 해가지고 참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초연 때부터. 그래서 영웅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과정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 전에 촬영을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 CJ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걸 CJ에서 개봉관에서 올리려고 딱 해보니까 코로나가 와버린 거야. 그래서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그 국제시장에 했던 윤재균 감독님하고 이걸 어떻게 묵힐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시기를 보다가 3년을 묵혀놓은 상태에서 영웅을 딱 틀었는데 그 영웅이 시대적 배경과 모든 국가 간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오픈해 가지고 지금 OTT에서도 영웅을 볼 수가 있게끔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웅의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뮤지컬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 뮤지컬 시장이 많지만은 우리나라는 큰 맥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대극장 뮤지컬과 소극장 뮤지컬 이렇게 있습니다. 소극장 뮤지컬이 뭐냐면 대극장은 1000석 이상 되시는 극장을 대극장이라 이야기하고 소극장은 흔히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로 시장을 소극장 시장이랍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브로드웨이 가면은 브로드웨이 시장이 있고 오픈 브로드웨이 시장이 있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다 그런 시장들이 두 가지 시장이 있고 우리나라는 원래 뮤지컬이 본 뮤지컬이 아니고 아시아권에서 넘어올 때 일본을 먼저 뮤지컬을 갖다가 정유하고 중국 쪽으로 동남아 쪽 넘어가는 그 시장의 중간에 거점이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차 운전해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 내려갈 때 한 번에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지 않잖아요. 중간에 뭐 가다가 휴게소 한번 해가 기름도 좀 넣고 뭐 음식도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 과정처럼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넘어가기 전에 거점을 이렇게 요게 한국에서 한번 공연을 하고 짐을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보낼 거 보내고 다시 해가지고 하기 위한 중간에 거점이었습니다. 거점이었는데 80년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에 딱 이렇게 딱 들어간 거야. 3만 불 시대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선진국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은 3만 한 4천 불, 3만 5천 불 정도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앞질러 갔어요. 지금 문화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일본에다가 K-팝, K-뮤지컬, K-푸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우리나라가 적지만은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외국의 라이센스가 들어오고 그 외국의 작품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시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한국에는 서울에서 중심으로 내 가지고 두 가지 시장, 대극장 버전과 소극장 버전이 두 개가 있다. 대극장 중에서도 흔히들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극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공연장이 두 곳이 있어요. 그 두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는 세종문화회관입니다. 또 한 곳은 예술의 전당. 나머지는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극장들입니다. 나머지 극장 뭐 블루스퀘어나 디큐브나 뭐 충마톨 이런 데는 재단에서 만드는 극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연장에 가가지고 보실 때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이 작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극장에서 올라간다면 그 작품들은
국가에서 투자도 조금 하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베네핏도 좀 받으면서 가는 극장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관람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극장 시장, 그러니까 대학로 시장은 흔히들 우리 대학로에 가면은 방석을 두고 의자 딱딱한 지금 앉아 계시는 그런 의자에서 작품을 보는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또 티켓링크,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예스24 이런 데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문화가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고 작품들을 좋은 작품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돼 있는 시장이에요. 그쪽도 하나에. 그래서 거기는 200석부터 700석까지 여러 가지 장르가 이루어지는 연극과 뮤지컬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두 곳이 대극장 버전과 중소극장을 버전을 가지고 있는 대학로 극장이 두 군데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그 한국 뮤지컬의 역사를 이렇게 좀 보면은 우리가 그 초장기라면은 60년대, 70년도에 먹고 살고 막 이렇게 할 때 힘들 때 그 당시에 또 한국 뮤지컬이 나왔거든요. 한국 뮤지컬이 나온 게 우리 한국인들은 흥이 많고 그 다음에 풍류를 너무 즐기는 거 좋아하고 하고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흥겹게 춤추는 이런 문화를 즐겨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66년대에 살짝이 옵세라고 들어보셨죠? 부푸른 이 가슴 살짝이 없어예 달 밝은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살짝이 없어예 바람이 불거나 눈비가 오거나 살짝이 없어예 꿈에도 못 잊을 그리운 님이여 살짝이 없어예. 그 작품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그런 문화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작품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뮤지컬이라는 것처럼 공연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80년도에서 90년도 한참 경제가 살아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라이센스 작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4대 뮤지컬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일본으로 오면서 중국으로 오면서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80년도 90년대에 한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레미제라블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런 작품들이 그때 우리 한국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이후에 대중들에게 이 뮤지컬 시장이 딱 알려지가 있는 것은 2000년도 이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뮤지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연극 안에 우리가 크게 맥락으로 할 때는 연극과 오페라, 클래식과 그 다음에 대중 콘서트나 이렇게 나눠지는데 23년도, 그 22년도, 23년도에 대학로에서 뮤지컬 협회랑 한국 프로듀스 협회랑 협의해가지고 야 이거 뮤지컬을 조금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시장도 1년에 공연 시장이
산업군 안에 들어가려면 1조 원이 돼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보고 한국예술위원회에서 볼 때 한 9천억 정도 보는 거예요. 9천억. 매출이 9천억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뮤지컬이 차지하는 시장이 건 50% 정도 차지해요. 55% 정도. 그러면 그 시장이 엄청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공연장을 지을 때 또 뮤지컬 전용 극장으로 짓고 작품도 가지고 올 때 또 라이센스 작품 가져올 때 또 뮤지컬을 대중화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요즘에 20대, 30대, 10대들이 뮤지컬을 너무 접할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2000년도 이후에 나왔던 우리 한국의 뮤지컬로서는 우리 그날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날들 들어보셨고, 그리고 그 우리가 드라마에서 했던 겨울연가 또 뮤지컬로 만들었다가 잠깐 만들었다가 그 이후에 후속이 지금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공연을 갔다 왔던 프랭켄슈타인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한 베너라는 작품도 있어요. 영화가 됐던 거.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이래 가지고 뮤지컬을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있습니다. 주크박스 뮤지컬이 대표적인 게 맘마미아라고 들어보셨죠? 아바 음악 가지고, 그러니까 음음은 있는데 가사를 바꾸는 거. 그리고 그날들도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그날들도 음악이 김광석의 음악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주크박스 뮤지컬이 돼가지고 음악은 그냥 그대로인데 가사만 대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이 강의를 제가 이제 우리 초청을 받으면서 강의를 해야 될 때는 우리 한국 뮤지컬, K 뮤지컬에 대한 현주소 이래가지고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과정을 연출을 어떻게 하고 어떤 과정에서 이게 만들어지는가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현재 2000년도 그 과정에서 가장 활발했던 우리 뮤지컬 중에서 대표 작품이 1995년도에 만들어졌던 명성황후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실 명성황후가 정말로 우리가 일본이란 나라에서 처참하게 우리 국모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그거는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은 여기에 들어있는 넘버를 들으면은 보진 않지만은 국가관이 확 생길 수 있는 그런 넘버니까 한번 잠시 보고 다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흥글 깊은 곳 낯선 이곳에 어린 나이 홀몸으로 들어온 것은 고향집 담 너머로 살며시 엿본 그대 그날 그때부터 나의 운명은 그대였네. 이 하나의 뮤지컬이 만들어지고 완성되기 전까지 작가와 연출가, 작곡가와 프로듀서가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이 작품을 쭉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길게는 1년씩 2년씩 갈 때가 있습니다. 하고 명성황후는 95년도에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작품으로서는 최초 처음으로 브로드웨이에서도 올렸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올렸는데 명성황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환 무대를 해가지고 무대가 이렇게 전환이 돼요. 바퀴 장면이. 근데 명성황후는 저 무대는 처음으로 외국에서도 제가 아까 흔히 얘기한 4대 뮤지컬을 만들었던 그 제작진들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 사람들도 못했던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했어요. 뭐냐? 회전 무대입니다. 턴테이블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회전 무대 턴테이블로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앞에와 뒤에가 높이가 6m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장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전환이 될 때 뒤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면서 퇴장하는가 등장의 동신을 또 해가지고 6m 폭이 있다니요, 장면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커튼콜이 나올 때 처음에 나왔던 그 조명이 처음에 나왔던 푸른 이렇게 암전이 되어 있다가 이게 점점 밝아지면서 내지 제일 마지막에는 백성이여 이 타이틀곡이 백성이여 일어날 때 그때는 살짝 태양이 피는 것처럼 살짝 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백성들이 힘을 내고 일어나서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이 작품을 만들고 난 뒤에 후속으로서 나왔던 작품이 어떤 작품이면 안중근의 영웅이 나왔습니다. 영웅이. 이 작품 끝나고 영웅이 나오는데 영웅은 안중근은 젊었을 때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자기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이렇게 사연 같은 것도 없고 스토리도 별로 없고 러브 스토리도 크게 전개될 것도 그러니까 소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안중근에 보면은 그 우리가 그 김훈 작가를 통해서 하얼빈 영화 나왔던 거기에 또 보면은 특별한 내용이 없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시발을 잡았던 부분이 가공의 인물,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이 설이라는 궁녀가 있어요. 영웅에 보면은 영화에 보면은 설이라는 궁녀가 나오죠. 그 설이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 가상의 인물이 설이를 통해 가지고 안중근이가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 그 역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 안중근 의사가 그 사형대에 서 가지고 부르는 그 창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즘에 그 젊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데서 누가 죄인인가 하는 그런 이 어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이 한 시대를 통할 때 젊은이들한테 꿈도 심어줄 수도 있고 희망도 줄 수가 있거든요. 우선 제가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의병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산의객과 정민의객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살림을 빼앗은 죄, 제일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아, 위 사인에 대한 살인 사건에 대하여 본 법원은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안중근은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호라는 무죄, 이토를 쏴들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나라를 위해 싸우니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을 움직였다. 나라를 위해 싸우자.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을 높여가면다. 나라 위해 싸우니 벌할 자 누구인가? 과연 누가 죄인인가? 벌할 자 누구인가? 뮤지컬은 처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작품을 이렇게 만들 때는 작품을 먼저 구상을 할 때 그 구상의 컨텐츠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거를 작가나 프로듀서나 그 연출이나 이런 게 모여가지고 작품을 만들 때는 어떤 배우를 쓰고 어떤 무대를 만들 것이고 어떤 영상을 할 것이고 어떤 안무로 갈 것이고 소품을 어떻게 한 거 이런 거를 결정을 합니다. 대충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작품의 프로듀서와 스태프들 배우 구성을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드는 과정을 몇 번의 디벨롭, 그러니까 쉬운 예로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음식 만들고 나서 그 레시피가 뭐가 있는가 또 먹어보면서 아 이거 소금이 좀 부족하네, 아 이거 조금 식초가 더 들어가 있네, 그런 것처럼 작품도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런 과정을 걸쳐야 좋은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무대가 2단으로 갈 것인지 1단으로 갈 것인지 동선이 어떻게 될 것이고 배우가 어떻게 할 것이고 대본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출과 프로듀서와 그 무대 감독 역할이 조금씩 차이가 다 있어요. 연출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데 배를 움직이면서 하는 배에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하는 거고, 프로듀서는 전체로 우리 살림을 다 자고, 그러니까 쉬운 예로 예산까지 편성하고 전부 다를 만들어서 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술 감독이나 무대 감독은 그 무대가 어떻게 연출을 만들고 역할을 해야 될지를 그걸 협의를 하는 그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듀서는 쉬운 예로 이제 저희들 같은 사람을 뭐 PD, 프로듀서, 그러고 우리 정 PD님 같으면 또 PD, 프로듀서라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프로듀서는 한 두세 가지에 대한 그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프리 프로듀서가 있고, 그러니까 프로덕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션이 프리 프로덕션, 그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데, 그거는 공간과 작품을 어떻게 살리고 싶은 포인트를 정확하게 주는 사람이 포괄적으로, 그 프로듀서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장에서 이 작품이 흥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연출은 프로듀서가 섭외를 했을 때 이 연출을 우리가 흔히들 재료를 이렇게 주방에다 넣어주면은 재료를 사준 사람이
그거를 요리를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흔히들 음식점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점에는 주인이 시장을 이렇게 싱싱한 재료를 사주고 만든 사람은 요리사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연출은 요리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듀서는 그 매장 주인이면서 시장을 봐주는 사람.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구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그거를 표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연출이라고 합니다. 하고 무대 감독하고 기술 감독 이런 사람들은 연출이 구성이 되면 무대 감독은 그 무대에서 역할을 어떻게 무대 안에서 조명, 음향, 영상, 의상, 헤어 이런 걸 전체적으로 표현을 해가 종합적으로 이걸 하드웨어를 구성할 수 있는 하드팀들의 제일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살림을 삼면서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고 기술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해야 관객들한테 먹힌다는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대 감독이면서 기술 감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작품이 선정이 되면 공연이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들어가기 전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덕션을 꾸린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흔히들 이야기할 때 음식점에서 시장을 봐가 작품이 그 판매를 하기 전에 시식을 먼저 하죠.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처럼 작품을 공연이 들어가기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품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작품 선정은 먼저 기획을 하고 제작 일정일 언제부터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작품이 들어간다면 지금쯤 준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통. 한 1년 전, 길게는 한 2년 전. 내년에 작품이 외국에서 라이센스가 만들어진다. 그 작품 한국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라이센스 작업부터 먼저 하고 한국의 공연장을 먼저 정하고 일정을 정하고 그게 맞는 배우를 섭외하듯이 이 단계, 그러니까 이 기획을 하는 설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작 일정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프로듀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걸 갖다가 먼저 구성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창작진들, 하드팀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감독, 무대감독 이런 사람들이 의상, 음악, 아까 보셨지만 조명, 헤어, 메이크업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받아야 되고 그게 구성이 되고 나면 대본과 음악을 봐가지고 이 대본과 음악이 정말로 이게 맞는지 이 대본에 이 음악이 나와도 되는 건지 이게 의사전달이 되는 건지 이걸 디벨롭을 몇 번씩 수정해가지고 최종 합의가 되면은 이 역할에 맞는 배우가 어떤 배우, 이 역할에는 홍길동이가 좋다, 이 역할에는 춘향이가 좋다 이런 역할을 갖다가 캐스팅부터 먼저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아까 처음에 디자인 보셨지만은 그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영상 디자인, 무대 디자인, 그 다음에 의상 디자인을 만들어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작품이 선정이 되면은 연출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프로듀서가 섭외를 해요. 섭외를 하고 나서 그게 맞게끔 리딩도 해야 되고 쇼케이스도 해야 되고 하기 전에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이런 작품을 언제쯤 어떻게 합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습니다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 과정이 쇼케이스와 리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흔히들 팬미팅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가수들이 신곡이 나오고 나면은 자기 팬부터 먼저 들려주고 미팅을 하죠. 그걸 쇼케이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뮤지컬도 있는데 콘서트하고 뮤지컬은 조금 틀린 게 콘서트는 가수가 나가 노래 몇 곡만 하면 되는 건데 뮤지컬은 전 구성원들을 다 해가지고 준비해야 되니까 그게 맞는 의상과 분장과 소품과 영상이 파트별로 진행이 다 돼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돼야지만이 디자인이 나와요. 그 디자인이 만들어져야지만이 뮤지컬이 하나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 옥동자를 놓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른다고 이야기하죠. 뮤지컬이 똑같습니다. 그 고통이 많이 겪고 많이 대화를 많이 하고 많이 한
회의를 많이 한 작품들은 좋은 작품이 나와요.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 공연 연습은 실제적으로 공연 올리기 전에 2달 전부터 합니다. 2개월 전부터.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작품을 개발하는 단계와 작품을 준비하는 작가가 음악과 이런 걸 준비하는 단계, 그러고 공연 올리기 2달 전부터 연습을 한 단계, 이래가지고 총괄적으로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한 1년 정도 보면 됩니다. 1년 보편적으로. 여기가 연습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배우예요, 배우. 저는 프로듀서입니다. 그럼 각자가, 프로듀서가 연출하고 각자 이렇게 섭외를 하니까 서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만난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인사를 합니다. 상견례 하고 나서 역할이 주어진 그 배역에 주어진 대본이 있거든요. 대본을 우리가 흔히들 드라마 같은 거 촬영할 때 보면은 편한 복장을 입고 연예인들인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막 대사를 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케이터링 준비해가 차 맛있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중간에 안 되면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이라고 하죠. 그걸 리딩이라는 거예요. 대본 리딩이라는 겁니다. 대본 리딩을 하면서 그 배역과 그 대본 리딩에 맞는 연습을 하면서 그 나중에 되면은 그 연습이 동작도 없이 연습하게 되면은 무대에서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안 나온다는 거를? 혹시 배우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하시네, 안 나온다는 거를. 그게 안 나와요. 동선이, 그러니까 무대에 보면은 마킹이라 해가지고 표를 딱 야간에 이렇게 해놓잖아요. 암전에도 보이게끔. 그러니까 그 동선이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어떤 연습과 어떤 그러니까 인아웃이 정확하게 나와야지만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흔히 되는 일은 걸어 다니면서 하는 서루, 웍서루라고,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되는 게 런서루라는 거예요. 진행. 그러니까 이거를 한 동작 한 동작 하는 역할과 전체를 다 하는 역할, 이런 거를 연습실에서 한번 딱 해보는 거야. 그래서 연습을 할 때 또 실질적으로 한 것처럼 대신에 분장이나 헤어나 메이크업은 하지 않고 편한 복장에서, 왜? 연습을 실전처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무슨 훈련이든 무슨 운동선수도 연습을 실전처럼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전처럼 연습을 똑같이 하고 배역도 똑같이 하고 치고받고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극장으로 딱 왔을 때, 공연이 얼마 안 돼가 이제 임박해 극장으로 딱 왔을 때는, 그때는 리허설을 하는 거야. 리허설도 몇 번에 대한 리허설을 겪어요. 그 몇 번의 리허설이 3번, 쉬운 예로 테크니컬 리허설 한번 하고 준 테크니컬 리허설 하고, 그리고 드레스 의상을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그 리허설이 끝나고 나면은 공연 당일날 우리가 저녁에 7시 공연이라면은 전에 콜이 분장도 해야 되고 옷도 가 있고 메이크업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아까 보셨지만 화면 보였지만은 다 메이크업을 다 했거든요. 그 배우 40명이 옷을 다 똑같이 갈아입는다고. 그래서 7시 공연 같으면은 2시 정도 돼서 나와요. 2시 정도 돼서 나와가지고 그 리허설을 각자 맡은 역할의 리허설이 다 있다고. 주인공 같으면 그 주인공에 대한 리허설, 전체에 대한 리허설, 이 리허설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관객들한테 딱 보여주는 거야, 공연을. 그런 과정을 해야지 작품이 하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뮤지컬이 하나 만들어질 때 저희들이 작품을 하나 구상을 하는 단계나 디자인하고 할 때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이 그걸 구성을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아까 보신 것처럼 커튼콜이 딱 올라갔을 때에 대한 그 쾌감이나 거기에 대한 받는 감동은 어떤 작품하고 어떤 그거를 느끼는 것보다도 10배, 20배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작품을 다 보고 난 뒤에 기립박수 해줄 때는 정말 그 기분을 느끼는 거는 그거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고 그런 연습을 다 하고
소품이라든지 그런 무대라든지 의상을 전화를 다 마쳤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작품이 올리가지고 그 연습 기간이 보통 한 2달 정도 가면서 무대 셋업을 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 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라이센스 작품은 미국서 브로드웨이에서 작품이 하나 들어왔을 때는 연습과 무대 그 셋업하는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감독관이 들어와요. 작품의 라이센스 작품이 한국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버전이 한 2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 라이센스의 타이틀하고 이게 그 무대 도면하고 음음을 이렇게 주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서 그냥 그대로 했던 작품을 올려야 되는 작품이 있고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로얄티는 차이는 조금 나는데,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올렸을 때 라이센스 작품을 올렸을 때는 감독관이랑 변호사가 와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갖다 그대로 보아요. 봐가지고 조금이나마 변동이 있다면 그걸 수정을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극장에서 리허설을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프로덕션이 제대로 완성돼 가지고 관객들한테 무대에서 딱 올릴 때까지의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린데, 우리가 이 프로덕션이는 저희들이 할 때는 공연이 다 끝나고 나면은 끝나고 난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는 철수를 하고 공연을 그 단계에서 어떻게 매표가 이루어지고 어떤 관객이 왔고, 그리고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 매출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배우가 평가가 좀 좋았느냐, 어떤 역할이 조금 잘못됐냐, 이걸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걸쳐가지고 가는데, 이 과정을 걸쳐가지고 작품이 자꾸 디벨롭되고 업되면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과정들은 지금 이 보시는 거는 저희들이 말씀한 그 과정을, 그거를 이제 이거는 영상이 그 디자인인 거예요. 디자인 영상. 이렇게 무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만들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시는 거는 그 킹아드라고 이렇게 아드 왕의 일대기에 대한 그거를 만드는 거고, 이 영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자인했던 거. 그러고 지금은 이거는 영화 했던 검은 사제들이라고 유니플렉스에서 공연했던 작품들입니다. 일관에서 했던 작품들인데, 이 명성황후가 작품이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고전, 고어를 많이 쓰잖아요. 궁에서 쓰는 말, 이런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최초로 자막기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왜 자막기를 설치했느냐? 어른들도 궁에서 쓰는 말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의사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 뮤지컬을 본다고 딱 앉아가 있는데 궁에서 쓰는 말을 딱 전달하는데, 관객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이거를 같이 호응을 하지도 못하고 박수 칠 때 박수도 안 나와야 되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운 날 학생들은 이런 내용을 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을 제가 했을 때 연출 기획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회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이번 투어는 자막기를 좀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30주년이지만은 자막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어린애들, 젊은 사람들이 또 저변 확대를 해가지고 대사를 이해를 못하는 거는 대사를 이해를 빨리 해가지고 하면은 그 뮤지컬 장면에 몰입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관장님? 예? 될 것 같아요. 관장님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인데 될 것 같답니다. 몰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제 이런 영웅이나 명성황후 공연을 기획하고 지방 투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국가에 대한 국가관이 그렇게 투철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투철한 사람은 아닌데 공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면을 볼 때
내가 이 국가를 위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 지금 이 국가가 저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예전에 금모으기 운동할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쫙 모여가지고 금도 이렇게 내놓고 국가가 IMF, 그래서 IMF도 극복했고 이런 것처럼 이 두 작품을 제가 대표로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정말로 이런 작품들이 외국으로 역으로 나가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을 알리면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더 힘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작품을 만들거든요. 저는 작품을 하면서 정말 사명감으로 만들고 있고 지금 K-뮤지컬이나 K-팝이나 K-푸드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뮤지컬 지금 제가 보여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영웅은 중국에서도 하얼빈에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했고 상해에서도 했습니다. 상해에서도 했고 명성황후는 미국에서 브로드웨이에서도 공연을 올렸는데 일본은 공연을 하러 가지는 못해요. 일본은 명성황후가 일본을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 특히 영웅은 일본에서 공연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 일본에는 저희들이 한번 공연을 일본에 가서 한번 하려고 추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일본에는 거류민단이 이제 제일교포들이 민단에서 자금도 많고 해가 한번 이렇게 부르려고 해가 했는데 거기에는 또 거부 세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안전을 보호해 줄 수가 없대요. 아무리 할주를 하더라도. 그래서 일본은 공연을 못한 상태고 지금 한국에서 공연을 뮤지컬이나 K-팝 이런 것들은 수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있는 상태거든요. 올라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그 삶의 질을 높이고 3만 불 시대를 넘어서 가지고 선진국형 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 한 분기에 한 편 정도는 뮤지컬을 봐주시면은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